예,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일단 오늘 뉴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 직방에서 집값이 바닥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6명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한 반반 정도 되거든요. 네. 집 가진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네. 반반이고 반반인데 이게 6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거죠. 절대 이게 9대1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 정도면 폭락인데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하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아닐까. 소장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그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마 이게 더 7명, 8명이 안 나오고 6명이 나왔다는 건 최근에 집값이 조금 급락을 멈췄죠. 네. 작년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1.3 대책으로 규제를 풀어주면서 급매물이 거래가 되고요. 네.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2월, 3월 거래량이 좀 늘어났어요. 2월까지. 3월은 소폭 줄어들었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끝났다. 드디어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어. 바닥 확인했잖아. 라는 목소리 때문에 이제 4명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이 바닥을 확인 안 했더라면 아마 더 줄어들었을 텐데 저는 여기에 6명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게 더 떨어질 거다.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정도 서울 기준에서 7년 정도 상승을 하고 작년 상반기는 그냥 보합이었고요.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졌는데 7년 오르고 6개월 조정이 된 다음에 야 끝났어. 우리 이제 다시 달릴 거야. 상승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요. 가격 흐름을 보더라도 저는 과거 우리 미래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애써 무시하거나 너무 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언제와 비슷하다고 보시죠? 2008,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죠. 리먼 브라더스가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지면서 우리나라 집값도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다가 한 6개월 떨어지고 2009년도 아마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끝이었느냐?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본 게임은 이제 그때 시작인 거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2011년까지 가고요. 네. 2012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크게 한 번 아팠죠. 쭉 떨어진 다음에 2차 하락을 경험하고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그게 2013년이거든요. 파격적인 규제 완화 책이 나오고 나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W자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도 지분이 있지만 다수의 집주인들은 아직 최근에 떨어진 집값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저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야. 잠시 떨어졌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일시적으로 떨어졌고 다시 금리가 내려가면 회복할 거야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진짜 집값은 우리 산으로 오를 때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려면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골짜기를 지나야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골짜기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근처도 안 갔는데 잠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길을 가지고 다음 산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과거도 W자로 갔었고 그 시간이 3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리고 집주인들도 우리 마음이 똑같잖아요. 항상 유리한 대로 왜곡 인지를 하는데 잠깐 뭐 3개월, 6개월 떨어진 거는 금리 인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좀 많이 내놓아야 되고요. 매수자들이 그걸 받아주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만 그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최근에 하락폭을 보면 거래량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작년에 10월, 11월, 12월, 1월 또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몇 개의 매물들 그 몇 개의 매물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이례적으로. 그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집주인들 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6개월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못 버텨요. 일부 주인들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세입자들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야 만기 됐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빨리 해결해줘.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고 그런 집주인 일부 집주인들이 이제 급매물로 던졌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부 이혼하는 경우. 재산 분할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형제끼리 야 그냥 빨리 팔아서 빨리 정리하자. 이런 매물 몇 개가 거래가 되면서 하락을 주도한 거지 다수의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10억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급매물이 7억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7억이라고 받아주지 않아요. 아직도 9억
10억을 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7억을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아, 우리 집이 7억이야. 내가 7억에 팔아야 돼라는 걸 받아들일 때는 저는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3년이요? 과거에도 3년 이상 갔으니까.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봐도 저는 이게 6개월 만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당분간은 일단 1차 하락은 끝났어요. 이제 2차 하락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쭉 해주시는 중간에 있었던 게 정부 정책입니다. 이제 네네. 정부 정책이 이런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가 항상 변수였고 방금도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정부가 부양책을 내놨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일산부동산 대책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진단이 많거든요. 네네.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분석을 좀 해주시면.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해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뭐냐면 과열이 되면 기준선 상한 기준선을 벗어나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내려갔네. 하한선을 넘어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요. 이 메커니즘이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메커니즘인데 저는 사실 좀 변할 줄 알았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이번 정부도 그렇고요. 뭔가 좀 달라져서 시장을 좀 리딩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집값이 올라갔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26번 넘는 규제를 계속 쏟아부었고요. 최근에 1.3 대책으로 이제 가파르게 풀어졌죠. 굉장히 빨리 풀어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집값이 빨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3 대책이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야 전매 제한 풀어줬잖아.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1.3 대책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시행령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또 전매 제한 뭐냐라고 네네. 하는데 분양권을 못 팔게 하는 규제거든요. 분양권은 이제 투기 온상이 되죠. 계약금 10%만 내고 분양권을 사고 팔고도 하면 분양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 시세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게 8년에서 뭐 10년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최근에 풀어줬는 게 1.3 대책 때 발표한 게 규제 지역 그리고 수도권 같은 수도권 지방이 좀 다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들 그 분양가 상한제 택지 지역 지정되는 곳들은 3년으로 줄여주고요. 과밀 억제권은 1년, 나머지 지역들은 6개월로 풀어주겠다. 지방은 더 풀어주죠. 1년, 6개월, 폐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번 4월 7일인가요? 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4월에 풀어준 게 아니고 1.3 대책 때 발표를 한 거고요. 실제로 액션을 이제 4월에 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계속 풀어주고 있구나. 정부는 무조건 풀어주는구나. 이 정부는 풀어주는 정부야. 집값 올리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맞지 않고요. 1월에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풀어줬다. 그 후로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후속 조치를 할 뿐이에요. 최근에 토지거래가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서울시 소관인데 안 풀어줬어요. 저는 안 풀어준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안 풀어줄 거야. 토지거래를 풀어주려면 집값이 더 떨어져야 돼요. 실거주자들만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실거주자들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으면 집값이 안 오르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인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갱신이 최장 5년이고요. 1년 주기로 이제 갱신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연장을 해주는데 혹시라도 1월이 갱신 기간이었으면 아마 풀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4월이란 말이에요. 4월인데 2월, 3월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급매물이 거래가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호가가 오르고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죠. 정부나 서울시는 경착륙을 빠르게 떨어지는 걸 막고 싶은 거지 절대 집값을 올리고 싶지 않아요. 집값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왜 규제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라든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민심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 원희룡 장관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도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좋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연장 안 해주고 해지를 해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에 하나 서울 집값이 혹시라도 올라가면 그 책임은 온순히 서울시 책임이 돼요. 서울시장 책임인데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절대. 왜 굳이 지금 떨어지지도 않는데 내년에 1년 아직 2년 남았거든요. 3년 하고 2년이 남았는데 내년에 총선도 있잖아요. 내년에 지켜보고 풀어줘도 충분한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풀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안 풀어졌고요. 이제 남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번이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안 풀어줬잖아요.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잠실, 뭐 이런 강남, 뭐 삼성동 있는데 안 풀어줍니다.
성수동하고 목동 압구정 안 풀어줬는데 뒤에 지역을 풀어줄 리는 만무하고요. 지금 집값이 갑자기 폭락해요. 그러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안 풀린다. 마음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과 관련된 기사를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을 네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뭐 관련 주민들이 뭐 항의를 했다 이런 건데 항의도 말씀해 주신 하고 대로 많이 의아해하죠. 아니 풀어주다가 갑자기 또 안 풀어주는 네.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1.3 대책으로 풀어주는 거는 끝났다. 네. 거기서 집값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시나 정부나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기사를 보면 서울시 관계자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서울시와 정부의 기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가장 원론적인 얘기고요. 뭐 네. 저라도 제가 담당자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올라가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담당자는 너무 있을 수가 당연한 얘기인 없습니다. 것 너무나 같긴 당연한 하네요. 얘기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가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되다가 네. 그 축소폭이 멈칫했다. 이제 뭐 제목은 멈칫인데요. 하락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약발이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본격적인 2차 하락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도 보이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당분간 이제 끝났다. 1차 하락은 끝났고요. 네. 그리고 이 상승 게임도 끝났어요. 2015년에서 2022년, 2021년까지 올랐던 상승 게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승 게임이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조정된 게 집값이 떨어진 게 일시적인 조정인데 그 게임은 끝났고요. 이제 하락 게임이 시작입니다. 하락 게임의 처음 시작이 이제 한번 1차 하락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부터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되는데 올랐다 내렸다가 되죠. 정부 약발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책의 약발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기조가 뭐냐.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떨 때 집을 사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때.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있을 때 실수요자들도 산단 말이에요. 자, 분양은 누가 받나요? 무주택자들 시장이잖아요. 무주택자들은 집이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미분양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느냐. 일부 지역들. 입지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 되잖아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자, 거기서 규제를 풀어준다.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내가 사고 싶은데 그렇죠? 구매 욕구는 있는데 구매 능력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야, 너 사지 마. 지금 너무 과열이 되니까 네가 사고 싶더라도 참아. 라고 해서 대출 규제도 하는 거고요. 전매 제한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양도세도 중과세 하고 수많은 규제들을 하는 건데 자,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구매 능력을 살짝 완화해 주는 건데 살 마음이 없는데 우리 구매 욕구와 구매 능력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아니 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규제를 풀어준 거는 이제 약간 멈추는 경착륙을 멈추는 효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줬다고 해서 절대 부동산 시장 살아나지 않습니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우리 직방 설문조사 이야기 잠깐 했는데 작년 12월에도 아마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왜 집 안 사냐?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첫 번째가 금리가 너무 높다. 두 번째 집값이 너무 비싸다.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고 세 번째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제거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 금리 여전히 높죠. 아직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고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파월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멈출 가능성도 있지만 자, 멈춘다고 하더라도 얼마 동안 오랫동안 멈출 것이냐. 자, 내리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저는 내리는데도 2년 이상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3년 이상 간다. 금리 불확실성. 집값. 우리 PIR이라고 하는데 소득 대비 집값이 여전히 높아요. 최근에 약간 고점 대비 한 30% 조정이 됐다가 살짝 반등을 했거든요. 오히려 반등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야, 나 급매물 정도면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이 정도 반등을 했다?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한 20% 정도 하락, 한 10%포인트 정도 줄어들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근 3월 돼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굳이 집주인이 올린 호가를 나는 급매물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을래. 급매물 정도라면 저도 이제 고점 대비 30%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그 정도가 괜찮냐면 설사 2차 하락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오더라도 고점 대비 한 40% 정도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점 대비 30%에 샀다가 하락에 샀다가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 정도 하락은 감내할 수가 있는데 집주인이 올린 호가를 따라갔다가 잘못하면은 손실폭이 훨씬 더 커진다. 특정 아파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있거든요. 워낙 대단지고 네. 서울의 대표성 서초구 강남구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정확한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여지고요. 송파구 헬리오시티가 중산층 이상의 심리를 저는 가장 잘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고점이 23억 8천만 원까지 갔어요. 전용 84 33평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 작년 12월 16억까지 떨어졌거든요. 10층 이상 기준으로 16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8억 9천 2월이었나요? 거래가 되고 멈췄어요. 18억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19억 이상 뚫지를 못하거든요. 자, 19억 이상 뚫는다는 얘기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내야 되죠. 대출이자 내야 되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야 되고 혹시라도 남으면 양도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19억에 산 사람들은 적어도 22억, 23억 전고점 정도 가져야 내가 1억 5천 정도 손에 쥘 수가 있는데 그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전고점을 뚫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예요. 더 내려가기를. 18억, 17억, 16억 정도면 엄청나게 괜찮고 17억 정도는 고민해 볼게 라는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매수자들은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요. 그럼 보수적으로 가는 게 뭐냐. 급매물을 잡거나 경매로 들어가거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아니면 스테이. 그냥 멈춰서 그냥 전세 살면서 시장을 기다려보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을 찾기 때문에 최근 이런 현상의 분위기가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차 하락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2차 하락이 이제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서울보다는 전국의 낙폭이 커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2차 하락 시작되는 게 지방에서 시작될까요? 지방부터 시작이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우리가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자, 저수지가 있으면 비가 안 와요. 그럼 물이 외곽부터 그렇죠. 요즘 되게 가물잖아요. 외곽부터 해서 중심지 물이 남아 있는데 계속 안 오면 중심지도 말라요. 그 비가 오면 중심지부터 차죠. 중심지가 서울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만 바라보면 왜곡이 돼요. 서울은 입주 물량도 너무 부족하고요. 서울은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수요는 너무나 많아요. 서울 아파트를 서울 사람들만 사느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자녀들 뭐 학교 또는 노후 준비 그래도 서울이잖아. 이런 심리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어서 서울만 바라보면 뭐 괜찮네. 분양도 되네 라고 하지만 전국을 본다면 전혀 다른 시장이고요. 지방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이 되고 점점 올라가서 결국에는 서울도 저는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걸 당황하고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극히 산으로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고요. 내려가야만 다음 산으로 간다. 차면 기울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우리 마라톤 하면 그냥 달렸으면 좀 쉬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상한 굉장히 불안해. 이상한 현상으로 보지 말고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역시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반대로 이제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하락 지금 막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2차 하락이 생기면은 이제 적정한 집값까지 기다릴 수 있는 약간 여력이 있을 텐데 네. 2차 하락이 계속되거나 혹은 뭐 2차 하락이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가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바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100%라는 건 없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물론. 과거 사례를 보면 저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저는 답을 다 알려주거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네. 네. 보도자료 내고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자, 앞서서 제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나오느냐?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푼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규제하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느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죠. 노무현 정부도 5년 동안 했죠. 우리가 2013년 박근혜 정부를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다 풀어줬어. 빈대서 집 사라고 했어라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년 풀어줬고요. MB 정부 5년 동안 풀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MB 정부 풀어준 거는 기억을 못해. 우리는 강력한 자극만 기억을 하거든요. MB 정부 5년 동안 규제 지역들 다 풀어줬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규제 지역 한번 보면은요.
그 당시로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없었고 투기 과열 지구인데 2009년에 강남 빼고 서초구 강남구 빼고 다 풀어줍니다. 서초구 강남구 언제 풀리느냐? 2011년에 풀려요. 그래도 집값이 더 떨어지죠. 자, 2011년에 풀렸다는 얘기는 2년 동안 계속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었다는 거죠. 강남 규제 지역 풀어줍니다. 그래도 집값이 반등을 못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게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왔거든요.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그렇다면 이번에 자 지금 정부가 많은 규제들을 풀어줬는데 남아있는 규제가 뭐지? 라고 지금 빨리 찾아봐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규제가 뭐냐? 첫 번째 토지거래가 이번에 연장 안 해줬죠. 두 번째 규제지역. 강남 3구, 용산 9구 규제지역 여전히 카드 쥐고 있습니다. 세 번째 DSR. 대출 규제. 대출 규제 풀어준다라고 뉴스 계속 나오는데요. LTV 풀어주는 거예요. DTI 풀어주는 거고 DSR 쥐고 있잖아요. 특례보금자리가 좀 강력했던 게 DSR 적용되지 않는데 한시적이잖아요. 그냥 한시적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을 수 있도록. MB 정부 때도 한시적 좋아했거든요. DTI 그때는 이제 DSR이 없었고요. 이제 DTI 규제 가지고 조절을 하는데 한시적으로 규제를 했다가 집값이 좀 안 좋으면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줬다가 또 반등하면 한시적으로 또 묶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또 DSR 규제를 그런 식으로 특례보금자리 같은 걸 이용해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 풀어줬을 때는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양도세 특례, 조세 특례법 뭐 99조 2항인데 지금 집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풀어줄게. 라는 게 남아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풀리느냐가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죠. 2차 하락이 한 번에 오진 않을 거예요. 계속 밀고 당기고 하면서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서서히 떨어지다 마지막에 한번 충격이 옵니다. 집주인들이 버텨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집에 예를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실직을 하게 됐다. 그러면 갑자기 무너지나요? 어떻게든 대출을 받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다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이제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오거든요. 집값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든 집주인들도 버텨보고요. 야, 아니야. 반등할 거야. 할 거야가 1년, 2년 버텨보고요. 3년째 접어들면 이제 진짜 안 되나? 대출이잖아.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야, 집값 부동산 시장 끝났구나라는 실망을 하면서 이제 실망 매물들, 패닉 셀이 나오거든요. 그때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이 이제 막 쏟아내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규제들이 언제 풀리는지를 저는 예의주시를 좀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언제 풀리는지 저는 이번은 당연히 안 풀린다고 봤고요. 지금 네. 풀어줄 때도 아니고요. 아마 내년 총선 앞두고 아마 풀어줄 가능성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차기 때문에 내년에 안 풀어주면 후내년에 풀어줘야 되는데 정치적 효과를 봤을 때는 내년에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살짝 반등을 하다가 제대로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강남 규제 지역. 강남 규제 지역도 몇 개 더 남겨뒀잖아요. 아마 용산구하고 송파구 먼저 풀어줄 것 같고요. 서초구 강남구는 그래도 그걸 또 나눠서 저는 나눌 거라고 봅니다. 왜? 정부가 1.3 대책 때 좀 많은 카드를 버려버렸거든요.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남은 카드가 몇 개 없어요. 용산구 풀어주고 혹시라도 반등하면 멈춰야지 라는 심리를 정부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산구 송파구 풀어주고 반응을 보고 반등하면 스테이. 그래도 떨어지면 서초구 강남구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DSR. 야, 우리 DSR 풀어줄게. 안 되겠다. 다 풀어줄게. 빚내서 집사 나올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나오고 저는 그게 나오면 이제 끝날이라고 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게 한 3년 걸릴 거거든요. 3년, 4년. 그 사이에 집값도 떨어지고요. 모든 메커니즘이 물론 3년이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또 금리가 인하가 되면 또 한번 기대 심리 때문에 또 데드캣 바운스 또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가 한 2, 3년 반복이 되다가 그렇게 하락할 때 규제들을 풀어주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기로 가는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부터 달려서 또 상승기로 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2011년에 이제 강남을 풀었는데 네. 그때 풀고 더 떨어진 거죠. 더 떨어졌죠. 떨어지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풀었던 거고. 그렇죠. 예. 취득세도 뭐 1% 연구 면제 해주고. 근데 지금 단계는 거기도 안 온 거잖아요. 안 지금 왔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1차는 끝났고요. 1차랑 우리 W자로 간다고 했잖아요. W자 한 번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시작인 거죠. 근데 두 번째 W 이게 V자가 바로 오진 않고 등락을 거듭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과거도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강남 풀었는데 양도세까지 안 가고 반등할 수는 없나? 뭐 혹시 그럴 걱정은 그럴 없나? 수도 뭐 이런 있죠. 생각도 들기는 그럴 수도 해요. 있는데 네. 과거는 그렇지 않았고요. 네. 저는 그게 상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시 또 저금리가 돼서 갑자기 유동성을 풀게 되면 강남 풀어주고 양도세 특례 안 나오고 DSR 안 풀어줘도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고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 한 번은 지나가더라. 패닉 셀이 한 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고요. 결국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우리 과거 40년 흐름을 보면 회복을 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다음 거래량이 먼저 늘어나고 두 번째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회복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매수자들이나 집주인들이나 서로 협의잖아요. 네. 집주인들이 매도자들이 좀 금매물로 던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는 거고요. 금매물을 던지려고 하면 아마 좀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까지는 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오를 때도 2013년이 바닥이었거든요. 서울은. 네.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했느냐. 2016년부터. 15년, 16년부터고요. 2014년, 13년, 15년 왜 거래량이 많지 않았을까.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더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잠시 회복하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2012년, 13년 그 하락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데 3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승에 대한 7년 상승에 대한 그 희망 회로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정도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떨어져야 집주인들도 그래 내가 금매물 내놓을게 많이 내놓을게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정부 정책, 정부가 추가로 펼칠 수 있는 정책 4가지를 지켜보라. 토지 거래 허가, 규제 지역, DSR 규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조세 특례법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또 소비자들의 그 심리, 구매 그렇죠. 심리,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예, 네. 거래량, 대출, 봐야 될 것들이 그렇죠. 정말 많군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왜 거래량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얼핏 그 PIR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가치 평가에 대한 지금이 집값이 비싸다 싸다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면 그게 뭐 좋을까요?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일단 PIR이라는 게 가장 뭐 객관적인 지표고요. 국민은행이라든지 KB 또는 뭐 부동산원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나오는데 PIR이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집을 얼마나 사느냐인데 우리 소득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결국 PIR 지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PIR을 보고요. PIR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뭐 KHAI 뭐 대출을 받는 대출 부담 지수를 가지고도 평가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통계 지표를 참고해도 결국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내가 느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느냐 팔고 싶어 하느냐가 저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통계하고 다 맞아떨어집니다. 주간 부동산 동향 봐도 되고요. 모든 통계가 숫자 하나하나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 일치를 해요. 그래서 그게 통계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통계를 다 확인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 의견을 다 들어본다면 저는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 분위기를 보면 저도 현장 체크를 해보는데 2월하고 3월이 다르거든요. 2월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요. 호가를 올렸는데 3월, 4월 현장 부동산을 방문해 보면 차라리 2월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매수자들이 따라오지 않아. 오히려 집주인들도 더 아쉬워하고 지금 뭐 거래가 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월하고 3월은 다르다. 근데 우리 뉴스를 보면 1월 통계를 가지고 또 기사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2월 통계 이미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잘못 보게 되면 이게 오른다는 거야 내린다는 거야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1월, 2월보다는 오히려 4월, 3월이 좀 안 좋은 분위기는 맞습니다. 예전에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위원께서 나오셔서 네네. 2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늘었는데 아마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면 안 쫓아가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확 떨어지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럼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란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러다가 가격이 또 떨어지면 또 들어옵니다. 매수 대기자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분위기 감안해 보면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여전히 수요자들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 반도체도 그렇고 그 지방의 산업단지 뭐 발표된 곳들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미래 가치 개발 호재 또는 금매물 뭔가가 있는 곳들 위주로만 들어가는 거고요.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오르니까 선택할 여지가 뭐 선택의 폭이 넓은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 집주인들이 호가 올리면 처음에는 좀 들어가다가 멈추죠. 계산은 이제 우리가 조급하지 않잖아요. 연끌할 때는 막 굉장히 막 불안하잖아요.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계산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냉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금리도 여전히 높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다면 기준점을 올릴 수 있겠으나 지금 분위기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급매물 가격에서 소폭 상승 정도만 허용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절대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뭐 패닉셀이 한번 올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미분양으로 인한 부동산 PF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게 가장 많습니다. 걱정이죠. 예, 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최근 기사를 보면 또 액수가 늘었던데요. 115조 원에서 점점 130조 원인가요? 130조 기사가 원은 저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더 늘어날 거예요. 왜? 하반기는 더 위험해질까요?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분양 안 하면 되잖아. 미분양 날 거 알고 왜 자꾸 분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브릿지론 받아서 토지 확보했고요. PF 받아서 인허가 받고 모든 절차가 끝났어. 이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물량들이 올해 작년에도 미뤘어요. 미룬 건설사들이 꽤 많거든요. 야, 2022년 너무 안 좋으니까 2023년으로 하자. 근데 몇 년을 미룰 수는 없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미루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렇고 아마 올 하반기 되면 물량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그 물량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전매 제한 풀렸다고 해서 들어올까요? 전매 제한은 분양권을 팔게 해주는 건데 분양도 잘 안 되는데 그 분양권을 사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결국에는 그 분양권을 산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심리가 좀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올해는 쉽지 않을 거다. 미분양 더 늘어났고요. 미분양 늘어나면 PF 대출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정부가 개입하리라고 봅니다.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기 때문에 결국에는 PF 대출 미분양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국토부도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자구 노력 해야 되고요. 건설회사 자구 노력 당연하죠. 분양가 할인해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 무이자 해야 되고 옵션 뭐 무상으로 해줘야 되고 거기서 저는 지자체하고 이제 국토부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뭘 합치냐면 지자체들은 취득세 지방세잖아요. 취득세 면제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해줘야 되고 저 국토부는 다른 세금도 양도세 지방의 미분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줄게. 양도세 면제가 미분양이 먼저 나올 거예요. 일반 아파트보다. 서울은 아니고요. 서울은 좀 더 지켜봐야 돼. 서울과 지방을 이제 좀 구분해야 된다. 우리 둔촌주공 구하기는 너무 급했어요. 국토부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을 다 풀어줬고요. 무순위 청약도 원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가능했는데 전국으로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집 있는 사람들도 해줘.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 투자 들어와요.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서울은 뭐 입주 물량도 그렇고 미분양도 그렇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급해서 풀어주긴 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풀어주더라도 지금은 지방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서울을 지금 규제 풀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가 풀어줘도 지방의 미분양을 혜택을 좀 주지 않을까. 근데 지금 7만 5천 호거든요. 2월이. 1월이 7만 5천 호고 2월 또 7만 5천 호 정도로 0.1% 증가에 거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관망을 할 텐데 이게 9만 호 넘어가게 되면 아마 국토부가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부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까요? 제가 앞서서 얘기한 내용밖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반발이 너무 많아요. 국민 여론도 안 좋고요. 우리 세금으로 왜 건설회사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라고 나오기 때문에 최근 몇 달 전에 수유에 미분양 하나 매입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합니다. 국토부도 지금 얘기하는 게 자구 노력 먼저 해. 두 번째, 매입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다 해주지 않을 거야. 일부 단지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역세권에 가격 할인을 많이 해주는 땡처리 같은 아파트들은 LH나 SH가 사도 되죠. 사서 우리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살짝 뭐 5% 10% 조정해주는 물량을 저는 다 매입해줄 필요도 없고요. 그럴 돈도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 세제 혜택을 줘야죠.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소화를 해줘야 돼요.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미분양을 사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세금 혜택을 줘야죠. 취득세 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해줄 테니까 사. 건설회사들 분양가 할인해 줄게.
정도를 해줘야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분양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자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1차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원인이 뭐야? 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세권에 뭐 둔촌주공 이야기를 하자면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의 브랜드의 분양가도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다 좋은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이 막 집값이 쭉쭉 떨어지니까 미분양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다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투기가 아니잖아요. 할인되고 세금 혜택 받고 내 집 마련했다가 한 3년, 4년, 5년 후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지만 입지, 특히 분양가, 지나치게 고분양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풀렸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분위기가 좀 좋아질 때 살짝 반등 분위기가 되면 분양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고분양가라든지 입지가 안 좋은 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물량들은 좀 걸러야 된다. 우리 과거에도 이런 물량에 들어갔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 분들이 거의 뭐 디폴트, 마이너스 프리미엄 막 집어 던지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미분양을 선택할 때에도 옥석을 가려라. 혜택을 준다고 해서 덥석 물면 안 되고 충분히 따져보고 좋은 물량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런 미분양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세요. 조금 줄어들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네. 대폭 뭐 왕창 줄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나오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괜찮은 물량 위주로는 좀 소화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2차 하락이 시작될 조짐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4월 달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4월은 아마 제가 볼 때는 2월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네. 1월은 이제 규제 완화 효과, 1.3 대책들 효과도 있었고 워낙 급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3월, 4월 되면서 호가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따라가주면 이게 상승이 되는데 지금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4월이라고 해서 좋은 분위기가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4월, 5월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또 살짝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집주인들이 또 약간 급매물 또 일부지만 급매물 내놓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하락 거래 위주로 이렇게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등락을 거듭한다고 한 게 올랐다 내렸다 할 거고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뭐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또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 또 한번 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이 끝이 아니다. 반등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따라가겠죠. 매수자들 이번에는 금리가 내리니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을 뚫을 정도로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오르락 내리락하는 장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어떤 지표들을 보고 어떻게 가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첫 번째 제가 물어보는 게 필요하냐? 필요하십니까? 필요할 사람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필요하고 자금이 되신 분들이라면 저는 항상 기준이 물론 서울 기준입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 경기도 외곽 지역들은 조금 더 잡아도 되겠지만 그 정도 떨어진 급매물이라면 사십시오. 올라가면 땡큐고요. 혹시라도 더 떨어지면 추가 10%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실소유자니까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년이든 5년이든 시장이 회복이 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는데 필요 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 2030들 중에서 우리 막 연끌했잖아요. 2020년, 2021년에도 연끌했고 최근에도 2030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 아닐까. 차분하게 공부도 하고요. 준비도 하고 기다렸다가 자금도 더 모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런 규제들이 언제 풀리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는 충분히 한 3년 정도는 기다려 볼 만하다. 하지만 계속 무주택으로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필요한 분들은 떨어지는 폭 30% 정도 조정되는 폭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강남의 규제 지역이 언제 풀리는지 DSR 풀리는지 이런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거다 이런 질문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3년이요? 저는 네. 2009년에서 2011년, 12년까지 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3, 4년 정도 서울 기준에서
지방은 더 오래 걸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말씀드리는 게 이게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긴 텀을 가지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 하나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팔고 차라리 3년 기다렸다가 그때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사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반대하는 입장이 네. 해보면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무주택자들은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집 하나 있는 분이요. 딱 팔고 나면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이게 제가 등락을 거듭한다라고 하잖아요. 오르는 뉴스만 나와도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아, 이러다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도 보면 제 주변에도 결국에는 악수를 두더라는 거죠. 차라리 안 파는 게 좋았는데 엉뚱할 때 팔고 엉뚱할 때 사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주택은 보험이라 생각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주택이라면 당장 필요 없는 무주택이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기회를 충분히 자금을 모으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요즘 기사들이 워낙 확 바뀌어서 2월 다르고 3월 다르고 또 4월 되면서 또 정신이 달라지고 하나도 있어서요. 없죠. 네네. 아 그래서 저기 마지막으로 경매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네네. 경매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네.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집주인들이 경매 물건을 내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경매가 한 달 새 800건이나 증가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서히 대출이자 부담도 클 거고요. 아마 전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게 경제도 안 좋거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있으면서 경매 물건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지금 이게 경매 낙찰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인 가격, 매물 호가,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를 따라갈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집을 살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급매물 아니면 우리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급매물 아니면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경매에 관심 가지는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도 좋긴 한데 저는 잘 알아보시고 경매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급매물보다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토지나 상가와 좀 다르기 때문에 임장 좀 해가지고요. 진짜 급매물 시세가 뭔지 인터넷만 보지 마시고 실거래가와 급매물 현장 분위기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매에 유입되는 아파트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지금 상황, 뭐 금리는 오른 지 꽤 됐잖아요. 네네. 이제 시차를 두고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는 거죠.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네. 집주인들 똑같아요. 경매도 그렇고요. 네. 급매물도 어떤 이유, 뭐 전세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없다면 지금 제 주변에도 급매물로 팔 사람 없습니다. 절대 팔 생각이 없어요. 아, 기다려 봐야지. 아, 금리 내리면은 다 끝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급매물 내놓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2년 기다리고 한 3년째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올 때가 저는 급매물이 많이 나오면 결국 하락 거래가 되는 거고요. 정부는 하락 거래가 많이 될 때 규제 완화 대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때 좀 맞물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정부 정책을 계속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왜냐하면 정부도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네. 시장을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그 많은 정부 정책들을 짚어가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뭐 또 대책이 나오고 또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다시 모여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유럽연화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그걸 갖고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뭐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우디와 이란이 만났다는 것, 또 하나는 중국에서 만났다는 것. 근데 먼저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둘이 화해를 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동안 싸웠던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만나서 얼굴을 붉히지 않고 대사 외교를 다시 재개하기로 한 거니까 화해는 일단은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화해가 어느 정도 화해냐는 조금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양국이 뭐 지금 둘이 죽고 못 살아서 좋아서 마치 헤어진 연인이 만난 게 아니라
계속 싸워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더 싸우면 서로가 피곤하니까 네. 서로가 피곤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봉합을 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더라도 좀 정상적인 관계로 가보자라고 지금 그런 상태죠. 왜 갑자기 두 나라가 만나게 된 거죠?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이 다 급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치 보도에서는 우리는 안 급하니까 뭐 이란하고 그 중국이 대화를 해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중국이 한번 하면은 자리를 놓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약간 뭐 덜 아쉬운 마음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사우디 급하죠. 저는 사우디가 더 급했다고 봅니다. 네온 프로젝트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그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게 예멘에 있는 후시 반군이거든요. 네. 그동안에 서방 언론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왔던 얘기를 듣다 보면은 후시 반군을 강력하게 움직이고 지원하는 건 이란입니다. 그러면 이란과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네온 프로젝트를 하는데 170km, 500m 높이에 170km의 길이의 더 라인을 건축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만약에 드론 한 방, 미사일 한 방이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후시 반군이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늘 했던 말대로 후시 반군을 좌지우지하는 이란과 협정을 맺어서 후시 반군을 조용히 시키고 공격을 못하도록 해야지만이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급하죠. 말을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고요. 이란도 급합니다. 이란은 돈이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말라 있는 상태인데다가 더군다나 이란으로서는 사우디가 히잡 시위 때 히잡 시위 불이 꺼질만 하면 사우디가 계속 불을 지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매체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대면서요. 근데 거기가 네트워크가 참 좋아서 이란에서 보여주기 싫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꼭 거기 보도를 해요. 그러면 흔들리죠. 전 세계에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란 내에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러한 게 너무 불편하고 더군다나 이란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사우디아라비아 불편한 게 이란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경 쪽에 독립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파키스탄과 국경 쪽에는 발로치스탄이 있거든요. 발로치스탄 독립 세력들이 있고요. 순니파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는 아제르바이잔과 국경 있는 데는 아제르 독립 세력이 있고요. 쿠르드 독립 세력이 있고 이들을 독립한다고 나올 때 그러면 가장 이란의 약점이 바로 그 분리주의자들을 누군가가 돈을 대고 펌프질을 하면 이란으로서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우디 돈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 그만하자 당분간은.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좀 우리가 냉정하게 하면서 좀 내 살 길을 찾자. 그게 지금 양쪽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일단 만난 거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건 사우디 아라비아는 수니파고 이제 이란은 시아파여서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이제 계속 싸워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나라가 맹주로서 싸운 역사가 되게 길죠. 서로 다툼 중동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순니 시아 얘기를 참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두 나라가 싸운 거는 순니와 시아라는 종파적인 감정 때문에 싸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은 순니 시아 하기 전부터 양쪽이 친미 국가였잖아요. 친미 국가 때도 지금처럼 나쁘진 않았지만 사우디가 이란을 조금 걱정하는 대상이었죠. 예를 들면 75년에 파이살 국왕이 조카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근거리에서 파이살 국왕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우디 국왕이 저렇게 쉽게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정부 세력이나 이런 불순한 세력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을 장악한다면 전 세계 유전 시장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미국에서 슬쩍 언급했던 게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돌발 사태가 나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장악하라. 이걸 미국에서 이란과 묻기를 했어요.
당시 미국과 이란은 사이가 좋았죠. 굉장히 좋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얘기를 사우디에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정도였거든요. 사우디도 그걸 알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1대1로 맞붙으면은 사실은 링에서 같이 올라가서 싸우면 이란이 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싸움이. 이란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란의 엄청난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는 자국군으로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사우디로서도 이란이 불편하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79년 이란이 혁명이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혁명이 난 다음에 이란은 전혀 다른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도 말이라 통할 수 있었죠. 형제하고 서로 부를 수 있었는데 혁명이 난 다음에 이란은 사우디를 보기를 이상한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엎어져야 할 나라. 이란처럼 네. 이란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정을 세웠듯이 이란식의 혁명으로 사우디도 바뀌어야 된다고 봤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그런 이란이 너무 불편하죠. 그리고 이란은 왜 불편하냐면 이란이 그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주저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란 혁명 나자마자 바로 1980년부터 88년까지 8년 동안 이란 이라크 전쟁했을 때 사우디가 누구 편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라크 편 들었죠. 그러니까 이란은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의 그 싸움은 단순하게 순니 시아의 뭐 종파 싸움은 아니고요. 이러한 국제 정치 관계라든지 양국의 미묘한 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과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화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베이징 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화해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화해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우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만약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한 수를 더 던질 것이다. 어차피 뭐 미국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이 사우디 편을 들게 하려면 이란에 경제 투자를 해야죠. 경제로 묶어놓아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우디판 햇볕 정책으로 이란을 묶어놔 버리면 네.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되면 싸울 고리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미국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거를 미국의 눈치가 있는데도 만약에 이란한테 과감하게 뭐 이란의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는 거죠. 뭐 투자를 할 것처럼 하는 얘기는 슬쩍 나왔는데요. 네. 뭐 본격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뭔가 좀 정상적인 관계로 가겠다라는 의향을 비쳤습니다. 그 만일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우디와 이란이 경제적으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다면 중동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완전히 보세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중동에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UAE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쪽에는 맹주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이 중동 국가들이 어떤 외부의 그 포스트가 하나 딱 박혀 있어서 예를 들면은 주축국이 있어서 그 주축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동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축이 없다. 폴라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가 쉽게 말하면 스트라이커 없이 각자가 알아서 움직이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합 집산을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형태가 딱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일국 체제가 무너졌고 이제는 일국 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어와서 좀 다극 체제가 되느냐 했을 때 UAE 싱크탱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극 체제도 극 체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극을 상정하지 말고 극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내가 무슬림 친구들한테 배운 게 저걸 배우는겠구나 생각해서 그 화엄 사상이 그거거든요. 서로 연결돼 있는 거. 어떤 골격 없이요. 불교 화엄 사상이 서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필요하면 이합지산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 중동이 똘똘 뭉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물론 이제 뭐 다수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외교 관계도 맺고 뭐 파견도 하고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약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하나로 이렇게 단결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페크도 단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떠한 현안이 있었을 때 적어도 한 가지 서로 합의하는 거는 은연중에 합의하는 거는 싸우면 다 망한다. 지금 싸우면 다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 적어도 싸우지 말고 차갑게 좀 유지하자. 지금 냉각기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평화. 저는 차가운 평화라는 말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데올로기를 쌀 필요도 없고 종교 때문에 싸울 필요 없고 지금 서로 힘드니까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데 싸우지는 말자 적어도. 예, 그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우디와 이란 얘기를 끝난 건 이제 중국에서 두 나라가 만났기 때문인데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잠깐 돌아가 보면 자,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 사우디, 이란 두 나라가 만났는데 뒤에 뭐 배경에 동양화가 있고 아니면 중국이 같이 끼어서 손을 잡는데 중국이 어떻게 저 자리에 서게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저 전에 미국이 쓰기는 어렵죠. 네. 미국이 쓰려면 이스라엘 때문에 못 씁니다. 미국은 이란 때문에 못 쓰고 뭐 미국이 이란과 좀 친해지고 싶어도 이스라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 자리에는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두 사람이에요. 러시아 아니면은 시진핑이겠죠. 세계 열강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은 못 쓰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뼈 아프게 미국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맥시멈 프레셔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맥시멈 디플로마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조금 쉽게 두 그러니까 차이를 설명해 주신다. 그 이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은 압도적인 힘으로 경제 제재를 했는데 최대한의 압박을 정책했는데 중국은 다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외교로 양쪽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교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압적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고압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상대국이 불편할 수 있는 말들을 다 뺍니다. 그러니까 미리 중국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양국이 회의할 때 다 알려주고요.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사우디도 걱정하는 게 있을 거고 이란도 걱정하는 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중국은 조정을 해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중국하고 대화를 하면은 내 말을 들어주네. 그리고 문제 없겠네. 이렇게 되도록 중국은 그거를 해온 거고 미국은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외교를 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앞세우는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충족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중국은 일단은 뭐 민주주의도 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권이 훨씬 높죠. 네, 중국이 우리가 아는 중국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중동에서 중국은 다릅니다. 다르네요. 예. 네. 그러면 뭐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제 수입을 한다든지 수출한다든지 그런 것들 경제적 관계를 많이 지렛대로 삼곤 하는데요. 중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난 무슬림 세계를 참 이해를 못 하겠다. 좀 솔직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무슬림과 조금이라도 나쁜 일을 하거나 무슬림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뭐 코란을 불태워 나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무슬림들이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박해를 당하는데도 왜 거기서 아무렇지도 하지 않느냐? 어느 정부도 예를 들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박해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자기네들 그 무슬림들이 나와가지고 탈출해 나와가지고 중국 정부한테 이렇게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이란도 입을 다물죠, 사우디도 입 다물죠, 튀르키예도 입 다물죠, 다 입 다물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게 이중잣대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무슬림 국가들도 무슬림 다수 국가들도 이중 스탠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내정을 안 건드리니까 우리도 안 건드리고 우리는 서로 좋은 것만 하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예를 들면 신장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이나 이런 거는 어젠더가 되지 않죠. 만약에 똑같은 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중국을 대하는 방식과 서양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중국이 아시아를 대하는 방식과 중동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맞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그 이슬람 교도들 신장 위구르의 이슬람 교도들을 그렇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중동의 사우디나 이란 같은 맹주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거 혹은 그쪽이 우리를 안 건드리니까 우리도 안 건드리는 네.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일하게 좀 거기에 대해서 한 소리 냈던 나라가 튀르키예였는데요. 네. 조용합니다 요즘도. 이슬람을 박해한다고 막 얘기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합니다. 뭐 그런 중국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중국이 이런 사우디 이란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중동에서 중국을 생각하는 건 잘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그거를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국과 오래 같이 살아온 나라,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정도나 중국을 제대로 알고 있지.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가장 친미 국가라는 이스라엘도 중국에 대해서는 경고심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팔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안 팔았지. 안 그랬었으면 미국의 전략 무기를 중국한테도 팔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 미국이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막기 전에 사실은 그걸 안 파는 게 맞죠. 그 친미 국가라면. 그런데 그 대사말로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지 않았다. 그게 이제 한참 전 얘기지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동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중국이 압박을 하거나 중국이 우리처럼 뭐 동북공정을 하고 우리하고 하는 그 트러블들이 그 나라하고 없잖아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중국이 앞으로는 기존보다 중동에서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적으로요. 중국은 상대국이 뭐 독재 국가든 뭐하든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돈만 벌면 되니까. 돈만 보면 되고 장사만 잘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섭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외교를 할 때 뭐 자유 인권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올가매잖아요. 이중 뭐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독재 국가를 지원하면 욕을 먹죠. 야, 와 맨날 민주주의 인권하면서 독재 국가를 지원하느냐. 그런데 중국은 그럴 일이 없죠. 그런 말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미중 갈등이 이제 점점 불거지고 커지면 올 연말로 가고 미국 대선이 가까울수록 더 그 갈등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중동 국가들의 입장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 듣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중국 네, 쪽으로. 뭐 일단 이란은 신경 안 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란이 생각하는 중동은 어떤 중동인지 아세요? 미국 없는 중동입니다. 이란은 그걸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어요. 미국 없는 중동. 중동에 미국이 자꾸만 끼어들지 말아라. 중동은 우리 국가들끼리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빠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을 슬슬 밀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없고 만약에 이런 나라들 중동 국가들만 있으면은 이란의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이란 원하는 거는 미국 없는 중동입니다. 미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얘기를 할 타임입니다. 그 중동에 있어서 이제 뭐 영향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신냉전 이후 전쟁 이후 코로나 이후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요번에 그 미국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오페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름 값을 올리는 거죠. 그걸 감산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그냥 강행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 영향력은 끝났다고 봐야죠. 중동에서요.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미국에 약해서 그렇기보다도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아주 독특한 인물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젊은 세대의 그 지도자답게 대단히 과감하고 허를 찌르는 일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들을 보시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네. 절대 어긴이지 않았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거기서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70년 이상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미국도 우리 말을 좀 들어라는 게 무함마드 빈 살만의 기조예요. 근데 미국이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미국을 배제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에서 비행기 또 왕창 사오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건 잘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다루기가 어려운 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뭐 까다피라든지 그런 사람 아주 절대적인 반미주의자 해가지고 미국만 욕하고 막 하면은 오히려 대하기 쉬운데요. 무함마드 빈 살만은 적절한 틈에서 내 건 하고 줄 건 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넓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대하기 어렵죠. 예전에 보던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생각했던 사우디의 왕정은 아닙니다. 이전 전혀 다른 왕정이에요. 그리고 MBZ도 마찬가지고요. UAE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들 이제는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급해요. 전 세계적으로 탈석유로 간다는데 석유를 가지고 지금 있어도 돈을 많이 못 받는 세상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이 나라들도 새로운 경제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유가를 강제로 부양할 수밖에 없어요. 올려야 돼요. $80 이하로 내려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80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이 가능한데 $80 이하로 내려가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별로 안 좋아할 이야기겠지만 지금까지 오페크 역사를 봤었을 때 단일 대오를 형성하면서 이 감산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고민이 클 겁니다. 뭐 이번 감산도 벌써 안 지키는 나라들이 나왔다 그런 기사들도 보이긴 하더군요. 그럼요. 안 지키는 나라 많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어요. 기존에도 오페크 국가들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감산을 하자 그러면 다들 감산합시다 하고 다 박수치죠. 그러면 다음에 뭡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감산을 하기는 해놓고 나중에 유가가 안 떨어져요. 유가가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고 뒤에서 몰래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지금 그래서 러시아하고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지금 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가를 올릴 수 있죠.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이득이 된다면 더 생산하겠죠. 심지어 이란도 지금 더 증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네. 정말 다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 사우디가 내 좀 살 길을 좀 찾겠다 하는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사우디로서는 더 사실 화가 나죠. 야, 그럼 우리가 70년 동안 한 건 뭔데?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미국도 이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너무 주권 국가를 마음대로 막 그 험하게 다룬 거에 대해서는 좀 미국 민주당도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80년 전략적 파트너다 이러면서 약간 물러서기도 하는 뉘앙스를 보이긴 했는데 뭐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석유 때문에 중동을 중요시했다면 이제 스스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지면서 조금씩 발을 빼려고 하는 기조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피보트 에이시아가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점차 떠나기지 않습니까? 뭐 셰일가스가 100년 동안 쓸 셰일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석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미국이 셰일가스도 그렇고 석유도 미국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니까 이제는 그러면 중국 잡으러 간다고 나온 게 피보트 에이시아인데 네.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셰일 오일을 최대한 생산을 해서 그 간격을 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현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동안 얘기해온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셰일 그 석유를 또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적미적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글쎄요. 바이든 행정부가 뭔가 가끔은 좀 초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네. 이념에 딱 얽매여 가지고 그 유연성이 떨어진 그러한 미국 행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래서 우방을 중요시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방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이 과거에 보였던 모습들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특히 민주당 들어와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인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빈살만을 계속 공격을 했었고
그 지금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고 중국 잡기 위해서 뭐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를 나눠서 줄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 표를 들어줬던 한국 같은 나라에게 뭐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 힘들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초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조한 모습이고 이러한 초조한 모습은 가끔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미국이 진짜 중국에게 패권을 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가만히 보면 이 형태가 언제가 비슷하냐면 제가 중동사를 보면은 영국과 미국이 정권이 교체될 때가 있습니다. 중국 패권이. 그때 영국이 굉장히 초조하게 미국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되게 비슷해요. 예, 그거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중동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석유 이후의 세상을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세계 경제 1위 국가인 미국과 멀어져서 좋을 건 없다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예, 그러긴 한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국방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그 외의 것들 기술 같은 것을 미국이 잘 주지도 않고요. 네. 투자도 그렇게 뭐 사우디가 원하는 만큼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주변 국가들 한국이나 이런 유럽 이런 국가들 계속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사우디가 자꾸만 손짓하는 것도 우리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지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해서 자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우디의 고민은 그거예요. 네온 프로젝트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우디 젊은이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하기를 바라거든요. 일거리를 찾고. 그런데 이 사우디라든지 이쪽 산유국들의 젊은이들이 우리하고 비슷해가지고요. 국영기업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창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딜레마니까 창업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중소기업들도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막 들어와서 투자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미국도 투자 잘 안 하거든요. 우리도 주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우디의 가장 큰 딜레마죠. 빈살만이 꿈꾸는 그 사우디, 중동 이런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일단 뭐 사우디가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중동에서 서기를 바라겠죠. 예, 그런데 사우디의 이제 가장 큰 딜레마는 자국 방어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3,500만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 빼면 한 2,500만 정도 되는데 사우디가 국방력이 약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게 약합니다. 그래도 미국의 전투기 첨단 전투기들을 많이 갖고 있고 뭐 판다는 기사들은 많이 나왔었는데요. 미국. 근데 그 이란하고 만약에 싸운다면 네. 공군만 갖고 싸우잖아요. 이란은 육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GCC 국가 전체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그 육군 병력이 압도적으로 부족해요. 네. 전쟁은 육군으로 끝나는데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에 이들 국가들이 해야 될 것은 자국 방어입니다. 근데 군인들도 징집을 하던가 해서 메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 그런 작업들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의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을 의존을 벗어나려면 자주국방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고. 네, 그 전체적으로 전부 다들 그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인구가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 뭐 출생률 해보면 한 8,700만 되거든요. 네. 지금 중동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집트는 1억을 넘었고요. 그런데 이란은 자체 방어가 되지 않습니까? 자국민으로 군대를 구성하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란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무장을 한다면 무함마드 빈 살만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하면 이쪽에 핵 도미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압도적으로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만 해도 지금 힘든데 거기다 핵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변 국가들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길을 쓰고 알아서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발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엔 핵이거든요. 결국 핵입니다. 아니 UAE가 왜 했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핵을 하고 싶어 해요. 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다 죽죠. 옆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란이 그 정도로 주변 국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미국 얘기까지 받고 이제 중동이 그렇게 이란과 사우디가 화해하면서 지금은 뭐 이제 핵무장 얘기를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중동이 뭉칠 경우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게 저희가 그래도 경제 채널인데요. 경제 궁금해서 보면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하고 정상화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양국이 경제 관계까지도 확장이 되려고 하는 게 뭐가 보이냐면 사우디아 항공에서 이란 쪽 가는 그 광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출항지로 네. 이란의 테헤란과 마슈아드 두 군데가 홈페이지에 떴는데 아직 비행기는 연결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양국의 비즈니스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항로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양국의 무역 관계가 늘겠죠. 그러면 서로가 윈윈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동이 하나의 커다란 시장으로서 묶일 수가 있겠죠. 서로 윈이 된다는 얘기는 사우디에 있는 것 중에 이란에 없는 게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것들이 있어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제.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이 유일하게 중동에선 제조업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을 중동의 독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란에서 만드는 제품이 그렇게 썩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란에서 만드는 제품을 사우디 국민들이 소비재로는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자동차도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내연기관이고 뭐 수준은 떨어지지만 양측이 한다면은 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려면 미국 눈치가 보이죠. 지금 제재 중이잖아요. 제재 중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서로 그거를 상쇄하면서 갈 수 있을까? 예, 근데 아무튼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한다면 상당히 주변 국가에 시너지가 되죠. 일단 뭐 양국의 국민을 합쳐버리면 1억이 되니까요. 네. 1억이 되고 시장이 크죠. 예. 서로 친해지만 그리고 서로 관광만 해도 괜찮으니까 물론 이제 이란이 관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 물론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금 서로 적대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 거대한 이슬람 공동체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사우디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2019년이죠. 사우디 아람코 유전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했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 사진이 저희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가 아람코 생산하는 곳이고요. 여기를 폭격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우디가 이 배후라고 주장했던 후티를 만났더라고요.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네. 공격을 했던 반군을 직접 사우디에서 만났다. 이게 뭔가 중동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바뀌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관계 복원에 미국이 가장 반기는 게 하나가 예멘전 종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멘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우디가 예멘과 각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2015년 3월부터 폭격을 해왔는데 그걸 계속한다면 사우디 아라비아 2030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잠재워야 되는 거고 후시 반군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뭐 이란의 명령을 듣는 건 아니지만 지역의 평화가 오는 거는 환영하고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을 대폭 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쟁을 끝낼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시 반군은 이제 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란에 뭐 링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뭐 둘이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우리도 환영하고 그리고 뭐 이참에 전쟁 끝낸 다음에 우리도 환영한다. 이제 전쟁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후시 반군도 UAE도 너희들도 좀 반성을 하고 네. UAE도 아무튼 참가를 했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멘전 종식이 끝나면 예멘전이 종식이 되면 이제 예멘의 이제 복원 산업도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나아질 거고 그냥 유일하게 남은 하나 문제가 시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요. 네, 시리아가 그러니까 예멘 내전은 100% 종식될 거라고 봤어요. 이란이 나섰으니까. 그런데 시리아까지 종식이 될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요, 시리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들썩거리지 않으려면 이란이 움직이고 있는 친이란 세력이요. 예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멘은 일단 끝났습니까? 예멘은 안 하겠죠. 이라크에도 친이란 세력이 있죠. 시리아에도
이란의 핵무수비가 들어가 있고 시아파 지원 부대가 있죠. 레바논에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바논의 시아파지만 이란이 지원한 하마스도 있고요. 이거 이란이 다 스탑 시킬까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스탑을 시킨다면은 중동에는 진짜 평화가 오겠죠. 그리고 아사드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사드를 쉽게 다시 시리아의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일단은 미국이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리아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한 정부가 자국민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최종 책임자가 여전히 그날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다. 그거를 우리가 적어도 민주주의 인권을 배웠던 받아들이기 힘들죠. 일반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걸 네. 저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뭐 정치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리아 문제 해결되려면 시리아 지금 바샤르 아사드를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시리아 문제가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바샤르 아사드 요즘 뭐 지진도 당했고 그래서 UAE는 지금 2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전부 다 원래 바샤르 아사드 반대편에 섰던 나라들이에요. 사우디 UAE는 조정이 살짝 빠졌지만 사우디는 끝까지 반대편에 섰었고 이란은 아사드를 지지한 세력이었고요. 그리고 이란은 시리아에 자기 거점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과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네타냐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경고했습니다. 시리아한테 어떤 일이 있을 것지 우리 쪽에 로켓을 날린다든지 그런 거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헤즈볼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헤즈볼라 이제 옆쪽으로 시리아 쪽에서 이란이 여기를 거점을 확보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이거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제사회가 다 만약 중동의 평화가 올 거라고 믿는다면 이란이 친이란 세력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지원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란이 끊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지원하는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뭐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화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는 힘들다. 이렇게 네, 보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사우디는 시리아에서는 약자예요. 왜냐하면 사우디의 키는 시리아의 키는 이란이 지고 있어요. 네. 이란이 과연 그 시리아 아사드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계속적으로 지금 이란의 목표는 시온주의자를 없애는 거이기 때문에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의 거점을 계속 확보하려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걸 때리고 있고요. 그걸 이란이 멈출까? 이 좋은 기회를. 그래서 그게 어렵죠. 네,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최근 중동의 달라진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우디와 이란이 뭐 일단 비행기가 뜨지는 않았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할 조짐을 보이고 화해 대화도 하고 있는데요. 중동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이란의 제재가 풀리면 네.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요. 엄청난 시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란을 우리가 주의깊게 계속 봐왔던 거고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만약에 이란 제재가 풀려서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란은 거의 한 세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그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이 해야 될 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재가 풀리면 제일 좋죠. 제재가 풀리면 좋고 우리 기업들도 들어갈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대림 건설은 그동안 계속 지금 뭐 사업을 못했어도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란 정부와 밀접한 좋은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리면 좋은데 미국이 그걸 과연 열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미국이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제재가 풀려면 올해 상반기에 풀어야 됩니다. 하반기에 가면 못 풀어요. 대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의 이란 문제는요, 우리 한국에서 북한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선거 때 와가지고 뭐 북한에게 유화적으로 하는 태도를 보인 대통령 후보가 선거 직전에 이기기 어렵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란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이 선거 전에 이미 끝내고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되는데 만약에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그게 문제가 되면은 그 발목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적어도 가을 이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부분 제재 해제까지 얘기했는데 이란이 아유 무슨 소리야 부분 제재 그런 거 안 해 하고 탁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란을 달래면서 제재를 풀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죠. 만약에 풀린다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 시장이 열릴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엄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투자는 우리가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는 다 두려워해요.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득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투자는 조심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카이스트도 지금 그 사우디에 분교를 낸다 한 정도로 기술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처럼 중동 붐이라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가서 일을 해서 적어도 그 월급으로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건설 기업이 나가든지 뭐를 나가든 간에 우리 노동자를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한국 사람을 노동자로 쓰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돈을 번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도 그건 알 거예요. 이제 출혈 경쟁하지 말자. 그리고 저가 경쟁하지 말자. 이것만 해도 일단은 성공을 한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는 중국이 많이 할 거고요. 최근에 리야드를 갔는데 거의 뭐 중국 차가 그런가요? 네, 리야드 거리를 엄청 휘어잡고 있어요. 중국 그래서 지금 리야드에 들어와 있고 사우디에 들어와 있는 중국 기업가들은 너무너무 좋답니다. 갈수록 돈을 벌 기회가 늘어난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이라든지 중국의 경제 시장들이 사우디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고 우리가 그 중국과 뭐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우디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이미 깊이 파고들어 있네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소비재 이런데 자동차 이런 거면 중국 다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많이 가진 나라는 사우디가 아닙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국민들은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중국제만 써야 됐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이란 나라는 지도층은 중국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층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하는 눈빛 그리고 불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란이 매력적인 거고 사우디나 UAE라든지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서양제를 더 좋아하죠. 네. 예, 서양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제도 인기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거는 좀 더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동 국가에서 한국이 인기가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업이 착해요. 그래서 달라는 걸 많이 줍니다. 예, 그게 이제 그 UAE라든지 사우디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다른 나라 안 주거든요. 기술 이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업은 들어가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사우디나 UAE 등등 진출을 했는데 우리 기업에게 만약 기술을 우리 기업은 한 2개만 줄 수 있는데 거기서 3개, 5개를 원할 때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상대방을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주지 않으면은 같이 협력 안 해요. 자, 지금 우리 기업 문제까지 짚어봤고요. 올 하반기 이제 중동 지역이 더 빠르게 변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슈는 이란 제재죠. 네. 이란 제재가 풀릴 것인가, 풀린다면 얼마만큼 풀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고 저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이란 제재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계획들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얼마큼 투자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얼만큼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고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탐석 제한이 더 길게 이어질 것 같고요. 가장 큰 관건은 언제든 그랬지만 이란 제재만 풀리면 조금은 숨통이 터질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중소기업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란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미국이 이란 제재를 풀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글쎄요, 최근에 뭐 부분적으로 푼다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푼다고 그랬는데 이란이 일단 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수정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튕겼고 이란이 부분이라도 받을 것인가 부분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뭐 올 상반기에 계속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상반기 안에 결정을 지어야 된다면 또 빠르게 변화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또 상황 봐서 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모셔서 중동 얘기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SBS 경제자유살롱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제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시는 부동산 전문가 5분을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듣고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4월 22일 저녁 6시 서울 연남동에서 합니다. 저희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